주식으로 흥한 자, 주식으로 망한다. 같이 샀는데 삼성전자 마이너스 33%, S&P 500은 100%가 됐는데 텐베거를 실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공적인 투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찍어주는 종목,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이 종목을 발굴한 게 아니에요. 뭘 살펴볼 건가 하면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 데이터 센터를 증설할 때 전력을 많이 공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 또 셀트리온 같은 이제 대형 우량주로 장기 투자를 하셔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윤버핏님 제야의 고수 시간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버핏입니다. 저는 이제 카이스트 생명과학과를 졸업을 하고 한국 파이자 대학에서 18년 동안 영업 마케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연히 셀트리온을 알게 돼서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텐베거 10배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삼성전자를 또 투자해서 많은 힘든 시간을 겪다가 또 최근에 한 6개월, 8개월 동안에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고, 유튜브는 작년 10월 11일 날 개설을 했고, 현재는 살리 헬스케어라는 바이오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키워드들 중에서 궁금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가장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나 시점, 그리고 왜 셀트리온으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하셨는지 막 그런 것들 좀 스토리 좀 알려주세요. 처음부터 얘기하면 너무 긴 스토리인데요. 저도 그냥 일반적으로 직장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당시 경기도 구리에 전세 34평 2억 5천짜리 전세집에 살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부자가 되고 싶었죠. 그러려면 이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해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나 투기를 하게 되면 사실 집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런 생각과 부동산 자체는 보유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집 이외에 투자를 해서 보유세를 굳이 내면서 이 돈을 벌어야 되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주식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요. 또 그때 그 당시 제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투자를. 2009년, 그때 그 당시 제가 파이자 다니고 있었는데 파이자가 급여가 되게 많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직장 8년차, 9년차 한 연봉 1억 전후였거든요. 많이 제가 아낀다면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된 상태였고요. 그때 그 당시 전세금 2억 5천을 빼고 종잣돈 1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 업종 대표주를 한 10개 정도 샀습니다. 1억으로. 전 업종에? 예, 그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1,000만 원, 셀트리온, 네이버, 신세계, 뭐 삼성증권, 뭐 현대건설, 뭐 신세계 이런 업종 대표주를 한 10개 정도를 샀었는데 우연히 셀트리온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셀트리온 이 종목 정말 괜찮다. 그리고 이거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을 다 정리를 하고 셀트리온에 1억 원을 몰빵을 했습니다. 그때 시기가 언제였던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2009년도 정도에 주식을 시작을 했고 셀트리온에 몰빵한 건 한 2010년도 그 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는 셀트리온이 그때 3만 원, 4만 원대 그때 아마 투자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셀트리온이 2010년대 때 좀 부침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좀 이게 주식이 오르고 내림? 이런 거는 어떠셨는지. 그때 셀트리온이 코스닥 상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상장을 못했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우회 상장을 통해서 코스닥에 지금 들어왔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뭐 CMO랑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그 주위의 시선은 다 그랬습니다. 파이자도 못하는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의약품을 한국에 코스닥 상장회사 그때 그 당시 뭐 3조 4조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런 작은 회사가 그런 약물을 개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되게 심했고요. 그래서 이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되게 많았었고 뉴스나 미디어에서
셀트리온에 상당히 부정적인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계기도 그렇게 됐는데, 만약 셀트리온이 잘 돼서 차근차근 주가가 올랐다면 저는 많이 사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3만 원, 4만 원대에 샀는데 잘 돼서 6만 원, 7만 원, 8만 원이 되면은 제가 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이슈 때문에 계속 비즈니스는 잘 되고 있었지만 오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추가 자금이 생기는 대로,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예, 그런 계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돼서 많이 모을 수가 있었죠. 와. 예. 근데 주식 격언 중에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아라는 또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 셀트리온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도 시장이 주가가 계속 뭔가 내려가고 또 공매도 세력 때문에 또 내려가고 이럴 때 뭔가 마인드가 흔들리거나 좀 불안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어쨌거나 뭐 보면은 한 종목에 몰빵을 했고 그렇게 큰 종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무리한 투자였다고 보고요.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셀트리온이었길 망정이지 다른 안 좋은 종목이었다면은 상장 폐지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때 봐서는 큰 무리한 투자였고 정석적인 투자는 아니었다. 운이 참 좋았다. 이걸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우선 잘 되고 있는 도중에도 제가 팔지 않고 텐베거를 실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 당시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뭐 차트나 그런 기술적인 그런 책이 아니라 왜 어떤 종목을 잘 선택을 하고 그리고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런 좋은 글귀를 볼 때마다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타이핑을 다 해서 주식 명언이라는 제 파일을 만들고 그게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것들을 한 몇 년간 셀트리온 투자하면서 매도하기 전까지 그 작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 항상 넣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그 글귀들을 항상 읽으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저는 텐베거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글귀 어쨌든 그 활자를 계속 보면서 마음을 심신의 이제 위안을 얻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도움이 됐던 그런 글귀들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계 3대 투자자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그렇죠. 이 세 명이 있는데요. 제가 어느 분인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성공적인 투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용기와 기다림이다. 지혜, 종목을 잘 찾아야 됩니다. 용기, 돈을 내서 사야 됩니다. 그쵸. 이게 정말 힘들죠. 그리고 기다림,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돼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미들이 돈을 벌려면 주가 전망 무시, 장기 투자. 이것을 해야만 개인 투자는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혜와 용기, 기다림 셋을 다 하신 거잖아. 해서 지금 보면 그렇게 했죠. 텐베거를 이루셨는데 일단 지혜가 제가 궁금한 게 파이자에 오래 다니셨잖아. 한 18, 거의 20년 가까이 18년 다니셨고 있었습니다.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 확신 같은 게 버핏님의 일에서 그런 경험들 이런 게 좀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도움이 많이 됐죠. 우선 처음에 제가 이제 10개 종목을 나누어서 1억을 투자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셀트리온을 투자했습니다. 1억을. 그 뒤로 공부하면서 4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들면서 나머지 제가 3억을 더 투자해서 4억이 됐었거든요. 그 4억을 투자한 다음에 이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공매도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다국적 회사에 팔겠다 하면서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가면서 4억이 2억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1억을 투자하고 나머지 3억을 투자했을 때 제가 어떤 확신을 갖고 3억을 투자했는데 그 확신 4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때 그 당시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이후에 이걸 찾아야 된다 해서 바이오 제약을 해야 된다 해서 그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때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찜한 게 바이오 제약이다. 두 번째는 당시 홍콩 상하이은행 HSBC에서 그때 셀트리온이 3만 원, 4만 원대일 때 HSBC
홍콩 본사에서 네. 7만 6천 원 목표가를 냈습니다. 아, 좀 3, 4만 원일 좀 때. 네. 이례적이었어요. 네, 네. 본사에서. 그리고 세 번째, 그때 그 당시 파이자가 네. 호스피라라는 다국적 회사를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 10조에 인수를 했는데 그 호스피라는 회사가 네. 바이오시밀러 전문 회사였거든요. 네. 아. 그래서 파이자라는 회사가 이 바이오시밀러 회사를 인수했다는 거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한 겁니다. 그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그쵸. 전망이 좋다. 이 예, 시장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인수합병이 있으면은 시장이 좋다는 것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건 제 자신의 이 확신이었었는데 그때 그 당시 금융위기 예. 이런 위기 때문에 각 나라의 재정이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안 좋았습니다. 아. 그래서 셀트리온이 개발한 네.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뭐냐면 일반 실험실에서 금방 만들 수 네. 있는 화학약품 예. 그거의 카피약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냥. 그렇죠. 근데 바이오시밀러라는 뭐냐면은 예. 바이오의약품, 세포에서 키웁니다. 거기서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비쌉니다. 비싸고 이거에 특허가 끝난다고 해서 이거에 카피를 만든다? 가능하지 않다고 다 생각을 네.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실험실에 만드는 그 화학 제품은 실험적으로 똑같이 만들기가 쉽고 네. 똑같기 때문에 카피약입니다. 같다. 네. 카피.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왜 바이오시밀러냐? 아, 같지 않아요? 같지 않기 네, 때문입니다. 네. 왜냐면 비슷하게 만들어도 뭐 생물학적으로 되게 어려운 네. 얘기인데 이제 주변에 뭐 탄수화물도 붙고 뭐 지방도 붙고 많이 붙거든요. 많이 붙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시밀러 이게 비슷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모든 다국적 회사들이 이 바이오의약품을 카피약을 만든다? 네. 이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근데 네. 셀트리온은 그걸 시도를 했고 네. 첫 번째 1호 바이오시밀러를 승인을 받은 게 셀트리온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요? 아니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승인을 받은 네, 거죠. 네. 미국 EMA, 네, 네. 미국 FDA, 또 우리나라도 다 그쵸, 승인을 그쵸. 받은 겁니다. 네, 최초로. 와, 최초로요? 예, 그렇구나. 최초로 네. 받았어도 예. 주가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뭐 이유는 뭐 그 예. 예. 공매도 세력들이 네. 일부러 그 뭐 눌렀는지 기억나요. 그건 잘 공매도 모르겠지만 세력들 어쨌거나 기억나는데, 예. 승인이 난 날 폭락을 했습니다. 참 이게 셀트리온이 굉장히 뉴스에도 저도 기사 쓸 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 이제 종목이었고 그러니까 항상 늘 관심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바이오 제약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가 그 네 가지 확신으로 추가 3억을 투자해서 4억을 네. 투자를 했는데 근데 그 부침이 있었지만 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기다릴 수 있었고 또 하나 제가 다른 데서 말씀 안 드렸었는데 제가 생각으로 이건 무조건 기다리면 이긴다. 이 확신을 가졌는데 네. 많이 힘들 때 제가 팔 수도 있다. 아니면 조그만 이익을 실현을 하고 팔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한 가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떤 거요? 가족에게 증여를 하자. 그때 제가 네. 셀트리온 만주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3만 원, 4만 원대니까 네. 이제 4억이죠. 만주를 증여를 했습니다. 누구 와이프 분에게요? 아니면 예. 배우자 와이프랑 증여를? 예. 아이들에게? 예, 아이들한테 네, 네.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팔 수 없게 팔 수 없게끔 예, 제가 예, 예.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나도 내 손을 믿지 못하니 예, 예. 가족들한테 증여를 해서 근데 그 모든 게 다 이 종목이 오를 거라는 언젠간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예. 확신이 있었고 예, 예. 힘들 때마다 그런 제가 정리해 놓았던 그 주식 명언들 보면서 예, 예. 이건 정말 된다. 예. 정말 그래서 텐베거를 얼마 만에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2009년도쯤에 예. 투자를 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예, 예. 2016년도, 7년도, 8년도 그 경에 이제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했거든요. 이전 상장하기 전날 예. 바로 전량. 팔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예, 예. 그때 그 당시에 그래도 셀트리온이 많이 올랐는데 내재적인 가치보다는 네.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는 네. 그런 기대감으로 네.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래서 우선 한 번은 팔아야겠다 싶어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매도를 한 적이 없으시다가 네. 그때 정말 뭐 아니면 돈이에요. 음, 전량 매도하거나 전량 매도했습니다. 아예 안 팔거나. 음. 와, 진짜 대단한 그 마인드 컨트롤이신 것 같아요. 음. 그 사이에도 계속 이 종목은 주가는 부침이 있었을 때 보니까 7년 만이에요. 7년 만. 7년입니다. 2009년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2016년도에 전량을 매도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바이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건 이제 일단 뒤에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쭉 스토리를 따라가 볼게요. 예. 2016년도에 전량을 매도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에 또 들어가십니다. 그 어떤 생각의 의식의 흐름도 조금 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쪽 업계, 바이오 쪽 업계에 계셨고 여기가 이제 전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또 이제 삼성전자로 가신 또 이유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셀트리온을 매도한 시기가 이제 코스피 상장 이전 상장하기 바로 전날인데 그게 네. 몇 년도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근 뭐 예, 7에서 안 나고 8년? 예. 예. 그 돈을 이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사실 이 구독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관심 종목이 지금 당장 오를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투자해서 사는 순간 또 불안합니다. 떨어질까 봐.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사고 판 게 되게 많지만 항상 산 날은 거의 항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뭘 사도 불안하고 사도 떨어졌기 때문에 항상 네. 불안하고 항상 네. 불안한 건데 어쨌거나 저는 셀트리온을 이제 10배 실현하고 네. 가지고 있었는데 은행에 두고 있자니 되게 불안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2020년도 코로나 그 때 말에 아닌가요? 그때 네. 코로나 때죠. 네.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때 역대 최대로 맞아요. 기억나요. 그때 뭐 시가총액 100조까지 네, 갔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돈을 집어넣었거든요. 네. 그게 아마 공모가가 아마 30만 원이었고 네네. 그게 시가가 60만 원까지 갔다가 그때 네. 시가에 팔았어야 되는 네, 건데 네. 더 오를 것 같아서 당일날 팔긴 팔았는데 네, 네. 아무튼 한 45만 원에 판 것 같아요. 아, 네네. 어쨌거나 주당 한 15만 원 네. 이익을 얻었는데 그때 넣은 금액이 컸기 때문에 네. 아마 몇 천을 번 것 같아요. 와.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네, 네. 이걸 은행에 계속 두고 있을 것이냐. 근데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투기는 하기 싫고 그냥 아. 남한테 피해는 주기 싫었습니다. 그때도 부동산 안 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네, 그때 집 한 채만 그냥 그렇죠. 갖고 있었고 네, 네. 예, 부동산은 예, 남한테 피해를 네. 주기 싫었고 그 보유세를 내기 싫었습니다. 그 주식은 하긴 해야겠는데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을 살지가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여러 책이나 또 제 명언들을 읽어본 다음에 제가 기억에 남는 그 명언이 제일 중요한 명언이기도 한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흥한 자 주식으로 망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셀트리온 네. 10버거 한 것도 네.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거나 운이 좋아서 10버거를 했습니다. 운이 좋은 것 뿐이지 제 실력은 100% 아니다. 근데 제가 욕심을 부렸다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힘들게 번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아. 주식으로 흥한다, 주식으로 망한다. 그래서 확실한 종목을 해야겠다. 주식을 다시 한다면 네. 찾아보니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네. 하이닉스 사실 전신 현대전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옛날 100원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감자도 하고 해가지고 네, 네. 100원까지 간 게 지금 뭐 네. 100만 원이 넘은 건데 네. 어쨌거나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뭐 금융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다 내려갔겠죠. 네. 하지만 그 종목 자체로 문제가 없었고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꾸준히 오르고 배당금도 계속 올랐던 네. 주식은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적인 주식이다. 이렇게 예. 판단하신 거네요. 예, 예. 네, 네. 예. 그래서 삼성전자에 그럼 전액을 또 전액을 네. 하진 않고 네. 제가 그때 그 당시 카이스트 마미손이라는 네. 유튜버가 계셨는데 네. 그분 걸 계속 그 영상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카이스트 박사 출신이기도 하고 삼성전자에서 재직했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를 좀 갖고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분의 어떤 지인이 은퇴 자금이 있는데 좀 안전한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 추천을 해달라.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추천하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주식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주식 S&P 500 ETF.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네, 네. 자기 와이프한테 저 유언을 남겼죠. 유언을 네. 남긴 게 S&P 500 ETF를 투자해라. 그쵸.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90%는 S&P 500에 맞습니다. 나머지 10%는 미국 단기국채에 넣어라. 국채 예, 맞습니다. 그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두 개 나누어서 투자를 했는데 예.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미국 시장을 좀 믿을 수 없었고, 왜냐면 이제 여러 뉴스를 다 제가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뉴스만으로도 정말 머리가 그렇죠. 터지겠는데, 네. 미국 미국까지. 뉴스까지 내가 이게 신경 쓸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때 이제 거의 50억을 투자했죠. 근데 99.9%를 네.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아. 그리고 S&P 500은 금액으로는 큽니다. 네. 2천만 원인데, 네. 비율로 보면 한 0.1% 같아요. 네. 그걸 투자를 했습니다. 네. 2020년 말쯤에. 네. 2020년이랑 21년 초에 네. 나누어서 샀어요. 그다음 막 삼성전자 살 때 막 10,000주씩 샀어요. 만주 이렇게. 네. 나눠서 분할 매수를 네, 분할 하셨다는 매수했죠. 거죠. 근데 사실 이 시기가 네. 9만전자 뭐 이럴 때 아니었나요? 그때 이제 전 삼성전자 우선주를 샀는데 네. 어쨌거나 분할 매수를 했는데 네. 삼성전자 우선주만 샀습니다. 네. 그때 평단가가 한 66,000원이었습니다. 아. 예. 근데 이게 삼성전자 우선주가 아마 8만 원까지 갔었고 네. 삼성전자 우선주는 아마 97,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 삼성전자 본주가 예. 97,000원까지 예. 갔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네. 샀었고 네, 네. 오를 때 이제 기분이 좋았죠.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네. 그때 이제 삼성전자 10만 전자 갈 때 그때였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흐르기 시작해서 네. 예, 5년 6년 동안 이제 물려 있었죠, 사실 소위. 아니, 그 시기를 어떻게 견디셨어요? 사실 셀트리온도 물론 뭐 그런 뭐 하한가 뭐 며칠 연속 이건 단순히 이벤트였고 삼성전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저희 가족분들 중에서도 그때 이제 많이 그 동학개미 운동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2020년도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 다들 이제 너 8층, 너 9층 막 이렇게 해가지고 9만 전자. 그리고 나서 한 3, 4년을 계속 흘렀어요. 예, 흘러내렸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투자금이 굉장히 큰 거였잖아요. 예. 그때의 마인드 컨트롤, 그 몇 년간에 어떻게 견디셨어요? 한 주도 안 파신 그때 거잖아요. 제가 거의 50억을 삼성전자에 투자했으니까 마이너스 33%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만 거의 한 17, 뭔가요? 16억? 예, 거의 네. 20억 마이너스까지 네. 갔었는데 아, 입이 바싹바싹 마르네요. 이때는 계좌를 보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를 때는 네. 계좌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네, 네. 내릴 때는 계좌를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 본인의 생각으로 투자했기 네.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그때 배가 아팠던 거는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랑 S&P 500을 이렇게 같이. 투자했는데 그렇죠.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30%가 된 거예요. 네. 근데 S&P 500 미국 시장은 계속 올랐거든요. 그렇죠. S&P 500은 수익률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0%일 때 네. S&P 500 수익률은 플러스 100%였어요. 너무 배가 아팠습니다. 0.1%밖에 안 들어갔는데. 내가 왜 그때 아, 삼성전자 대신에 비율을 바꿔서 투자했으면은 S&P 500으로 100억을 벌었을 텐데 그렇죠. 이 생각에 너무 정말 배가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네. 제 선택에 비해서. 근데 그때도 결국에는 아무 행동은 취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기다리신 거잖아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조건, 기다림. 사실 뭐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그때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3%가 갔고 네. S&P 500이 플러스 100%가 됐는데 네. 그렇다고 제가 팔아서 S&P 팔아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이, 아닌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였어. 아니, 약간 범인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아니면 이제 팔아서 샀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를 팔고 네. 이 100% 이미 오른 거를 산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네. 팔고 갔는데 네. 그때 삼성전자가 오르고 이게 떨어지면은 더 멘탈 붕괴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지금 투자금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재 상황이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 이 네. 삼성과 S&P 500이 수익률 상황. 이 수익률. 완전 역전됐을 거 아니에요. S&P 500은 네. 지금 삼성전자나 코스피가 많이 오를 때 네. 미국은 거의 그대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조금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S&P 500은 한 120% 정도, 삼성전자는 거의 200% 역전이 된 겁니다. 정말 이거 정말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200%요? 예. 3배가 된 거네요. 예. 그러면 투자하셨을 때보다. 예. 삼성전자가 작년 말인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작년 중에 아마 작년인지 재작년 모르겠지만 49,950원까지 갔습니다. 아, 2024년이에요. 예. 예, 예. 49,950원까지 갔는데 네네. 그게 22만 원 됐지 않습니까? 몇 배 오른 5배 오른 겁니다. 그나마 삼성전자 우선주는 예, 예. 좀 덜 오른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최근에 요 며칠 새에 이제 삼성전자 본주보다 네. 우선주가 많이 오르긴 하는데 네. 어쨌거나
S&P 500이랑 수익률이 네. 역전이 됐습니다. 와. 같이 샀는데 5년 동안 네. 삼성전자 마이너스 33%, S&P 500은 100%가 됐는데 이게 역전이 돼서 삼성전자는 200%가 됐고 S&P 500은 120%가 이 역전이 된 겁니다. 수익률이. 정말 이게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경험을 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딱 그렇게 두 가지만 산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와, 정말 굉장한 지금 수익률의 그 흐름을 보고 계시는데, 근데 삼성전자 본주도 갖고 계시고 우선주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우선주에만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때는 우선주만 제가 갖고 있었고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네. 3억 정도가 네. 여유 자금이 또 생겼었어요. 네. 생겨서 이걸 어떤 걸 할까 하다가 네. 고민하다가 몇 번 또 투자 실패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한번 샀었어요. 제약을 사서 3억에 사서 5억에 한번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2억이 이제 플러스가 났었죠. 네. 근데 그 종목을 다시 떨어졌을 때 네. 셀트리온 제약을 다시 샀어요. 네. 그때 이제 셀트리온이랑 제약이랑 합병 얘기가 나올 때 그때 한참 네네.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올랐을 때 한번 팔았다가 팔고. 떨어졌을 때 다시 샀는데 그 떨어져가지고 이제 5억이 4억이 됐어요. 네. 아, 그래서 한번 팔았죠. 네. 그리고 카카오를 샀습니다. 네. 나름 카카오를 외도를 사고, 여러 번 하셨네요. 카카오를 네. 사고 이제 남은 여유 자금으로 네. 카카오를 샀는데 거기서 또 1억을 또 까먹었어요. 까먹고 네. 지금 생각하면 다행인데 지금 카카오 지금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판 거를 결국 삼성전자로 갔습니다. 그때 근데 본주를 하신 그때는 거구나. 그때 네. 본주를 샀습니다. 네, 네. 5천주를 샀거든요, 제가. 네. 8만 원에. 8만 원에 딱 정확히 8만 네, 원에 5천주 4억을 네. 샀습니다. 아. 네, 샀는데 그게 또 마이너스 한 20%까지 간 것 네, 같고. 네, 네. 근데 그게 8만 원에 산 게 22만 원까지 한 거죠. 그거는 거의 2배가 더 올랐으니까 한 250% 정도 와. 된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늘 성공만 하신 것도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 어떤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아,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정착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거죠. 이 지혜, 용기, 기다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기 투자, 네. 기다림인데 네.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예. 장기 투자요? 예. 무조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 뭐가 뭔가 중요할까요?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여유 자금. 네, 그렇죠. 여유 자금이 아니고 빚내서 투자를 했다. 그럼 이런 전쟁에서 그렇죠. 정말 3월 달에 폭등과 폭락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빚내서 투자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에 확신이 있고 네. 여유 자금이어야만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카카오랑 셀트리온 제약은 단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벌기도 했지만 손해를 잃고 아, 빠져나온 거죠. 결국에는 단기로 4848은 크게 벌지는 못한다라는 그쵸. 거를 아신 거네요. 예, 그리고 떨어지니까 불안하니까 네,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장기 투자 할 수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면 3월에 사실 코스피가 이틀 동안 거의 20%가 빠졌을 맞습니다. 때가 있었어요. 전쟁일 때. 그때 코스피가 20% 빠졌다는 건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만큼 빠졌다는 맞습니다. 건데 그러면은 이 투자금도 거의 억 단위로 움직였을 거 제가 아니에요. 그 자료도 있는데 예. 하루에 마이너스 8억 3천까지 제가 갔습니다. 하루에. 그때는 예. 어떻게 하셨어요? 하루에 8억 3천 멘붕이었죠. 네. 제가 집이 대전인데 네. 일반적인 대전의 30평대 아파트가 일반적인 하루 뭐, 만에 뭐 4억 5억이거든요. 두 채가 날아간 거네요. 두 채가 네. 날아간 거죠. 근데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네. 뭐 확정적인 그런 와. 손해는 아니지만 네. 그만큼 큰 돈이지 아니, 않습니까? 입이 바싹바싹 말라요, 지금 대표님. 예. 제가. 와, 그러면 그때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계좌를 안 보신 거네요.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마이너스일 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제가 이거를 저는 이렇게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들어가서 네. 예, 캡처는 자료만 하나- 남기고 네. 캡처만 하고 네. 예, 빨리 빠져나왔죠. 진짜 대단한. 아니, 근데 생각보다 투자하신 기간이 다른 분들 이제 오시는 그런 분들보다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2009년부터면. 근데 엄청난 경험들을 그 사이에 하신 거네요. 제가 2009년도 투자할 때는 완전 초보였고요. 네, 네. 하지만 셀트리온을 겪으면서 거의 7, 8년 이상 겪으면서 셀트리온 한 종목만 했었는데 네. 셀트리온과 관련된 수많은 뉴스
그리고 그 뉴스에 따른 주가의 오르고 내리는 거. 이거를 8년 동안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예. 그럼 주로 이제 종목 분석하시거나 주가 전망하실 때 어떤 것들을 좀 위주로 보세요? 저는 예. 그러니까 전문가의 그 영상은 보지는 않습니다. 오. 그냥 예. 전문가, 그 투자 분석가의 그 리포트는 봅니다. 예, 예. 이러이러해서 목표가를 얼마 제시한다. 아, 원인과 결과가 나온 그 예. 활자는 보지만 그거 영상은 보고 예.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수많은 뉴스들 보고 예. 그리고 주가에 오르고 내리는 거 항상 보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거 정치 경제와 관련된 이런 뉴스들 아.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예. 제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와 리포트를 보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팩트들을 보고 이제 직접 본인만의 판단을 내리시는 맞습니다.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좀 혼돈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혼돈이요? 예, 예. 그러니까 나의 아. 어떤 생각에 뭐 누군가 얘기를 하거나 뭐 어떤 것들이 약간 좀 방해가 된다는 것들 그런 그러니까 요소도 예기치 있을까요? 않은 사건들 예, 예. 이런 이란 전쟁 네. 이거는 제 예상이 없던 전혀 새로운 예,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은 뭐 전쟁은 뭐 일어나면 끝나기 마련이지만 네네.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고 또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그런 네. SNS 올리는 거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이런 게 계속 정말- 팔로우는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런 게 뭐 폭등과 폭락을 네. 연속했지만 언젠가는 뭐 제자리 찾아갈 거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금융 위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은 이 종목에 대한 이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네. 이런 사건을 겪은 다음에 제자리에 왔을 경우에는 주가는 그 전보다 더 올라 있다 항상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국민주라고도 하지만 2020년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제 주변에도 한 3, 4년, 뭐 5년 넘게 계속 물려 있다가 이번에 원금이 됐을 때 바로 팔아버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본능상 이게 나를 속썩이던 종목은 그냥 원금만 되면 팔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생길 법도 한데. 셀트리온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네. 제가 이제 셀트리온 샀을 때, 그러니까 올랐을 때 자랑을 한 게 아니라 오르기 전에 뭐 이러이러해서 나는 셀트리온 투자했다 이런 얘기를 몇몇 지인한테 얘기했어요. 직장 동료한테. 근데 그때는 이제 아무 얘기 없다가 셀트리온이 오르다 보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어요. 뭐 축하한다. 뭐 윤버핏이 그때 당시 네.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기 전이니까 네. 아파트 한 채 값을 벌었대더라. 이런 소문이 나고 또 전화 와서 야 빨리 팔아. 그쵸. 그거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네. 언제 내려갈지 몰라. 빨리 팔아.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저는 고생을 워낙 많이 했고 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 2배 먹고 팔아? 나 절대 그렇게 못해. 버텼죠. 네. 버티다 보니까 더 오기가 생겼고 네. 비즈니스가 되는 거 보니까 더 잘 될 것 같아. 굳이 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하기 전에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 매도를 한 네. 거죠. 이미 예. 선반영이 예. 됐고 난 이미 10배를 먹었으니 예. 그리고 여기서는 털고 털 나는 게 때가 맞다. 예.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급격하게 오른 구간이 있었지만 계속 뭐 횡보하거나 이제 물려 있었던 소위 말해서 하락 구간이 더 길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셀트리온도 2009년부터 네. 뭐 오르기 전까지 뭐 5년이라면 오른 건 3년이고 그 삼성전자도 물려있던 건 5년인데 네. 오른 건 사실 8개월입니다. 와, 예. 진짜 극정이네요. 그러니까 주식이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구독자분들도 다 뭐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하는 사람들은 현금이 있어도 불안하고 투자해도 불안한 네. 거고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가장만 무시, 장기 투자 이게 맞는 것이고 또 좋은 종목을 선택하고 네. 용기를 내서 매수하고 기다리는 거. 근데 언제 이 주가가 오를 것이냐. 사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식이라는 것은 돈 많은 애들이 사야 오르는 겁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네. 개인 투자자가 그걸 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네. 좋은 종목을 여윳돈으로 사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돈 많은 애들이 살 때까지 기다려야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간단하면서 정말
참 어려운 어려워요. 겁니다. 여윳돈으로 오래 기다리는 게 얼마나 그렇죠. 힘들겠습니까? 아, 맞아요. 예. 돈 많은 애들이라 하면,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 그러니까 큰 그렇죠. 손들이 큰 손들이 그 종목을 밀어 올려줄 때까지 나는 그 길목을 지키고, 거기에 그걸 담아놓고. 거기에 묻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개인 투자는 돈을 벌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맞아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한데 참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걸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늘 손해를 보셨을 때도 보면은 이제 단기간으로 사고 팔고 했을 때 좀 그때는 손절을 손해를 하셨고. 봤다. 예. 예. 근데 이제 장기 투자로 오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누군 큰 손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을 때는 항상 큰 이익을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강조하는 장기 투자의 철학이 이런 건데 참 이거를 실제로 실현하신 분을 제 눈앞에서 뵙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옛날에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재밌는 에피소드입니다. 네네. 처음에 제가 주식을 하게 된 게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신입사원 때 2005년, 6년인 것 네.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황우석 박사 알아요. 주기세포. 이것 때문에 네. 그 관련된 막 그런 난리가 것들이 났죠. 막 상한가가 막 있었거든요. 맞아요, 막 맞아요. 연속 상한가가고. 그때 제 친구가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 있다. 이거 어떤 세력이 올릴 거다. 이런 종목으로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적금 만기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적금 만기가 2천만 원이었어요. 그걸 샀어. 아, 그냥 그 얘기만 듣고? 네, 샀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간 거야. 주식 이런 거구나. 돈 벌기 참 쉽네. 네. 그때부터 했는데 어떤 종목을 제가 샀어요. 샀는데 그때 출장 가기 바로 전이라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이걸 사고 가야 되는데 급하게 사고 갔어요. 근데 제가 뭐 1000주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10,000주를 잘못하고 입력을 한 것 같아. 근데 매수 체결이 됐어. 그 출장을 갔어. 갔다 오니까 샀던 주식이 매도가 돼 있는 거야. 나 팔지도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그만큼 주식 초보였던 거예요. 미수로 체결이 된 거야. 헐. 미수로 체결이 되고 3일 뒤에 자동 매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콜 당한 거잖아요. 매도가 됐는데 그나마 올라서 매도가 됐으면 플러스인데 떨어진 상태로 매도가 된 거야.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럼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그렇죠. 손해를 보고. 와. 그러니까 1000주 살려고 했는데 10,000주가 해가지고 미수로- 마이너스 됐으니 손해를 많이 받겠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초보였습니다. 와, 그때가 그러면은 2000년대 초반? 뭐 이럴 황우석 때. 박사 그때. 와. 저도 신입사원 초기 때. 그때. 참 그런 경험도 여러 있습니다. 경험을 하셨네요. 네. 와. 근데 이 시점에서 또 지금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지금 삼성전자를 그럼 안 파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매도 시점은 그럼 언제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확신에 의해서 이제 삼성전자밖에 없다. 믿을 만한 주식은 그나마. 그리고 5년 동안 물려 있었고 최근에 많이 올랐고 이 뭐 삼성전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AI 이게 이제 뭐 시장이 커지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가장 큰 단점이 이 메모리 사업이라는 게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호황기가 오면 불황기가 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타는 게 문제였었는데 지금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이제 그 D램을, HBM을 사고자 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죠. 장기 계약을 요구를 해도 산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2년, 3년 계약으로 지금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최소한 이 트렌드가 몇 년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당분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제 생각이죠. 뭐 내릴지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변수는 AI 거품이 터지지 않을 것,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뭐 금융위기 같은 게 오지 않을 것, 그런 변수만 없다면 이 추세는 당분간 내년까지는 최소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까지는 굳이 그거를 팔 생각은 없다. 팔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살 이유도 없다. 와. 우리 삼성전자 이런 안정적인 주식이 매출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증권사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죠.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계속 4분기 추정치가 때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10몇 주였었는데 실제로는 20조가 나왔고 이번 1분기 때도 뭐 40몇 조까지 예상했는데 57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년 영업이익이
엔비디아를 넘어서 네. 세계 1등할 가능성까지 있다. 네. 이런 이제 리포트까지 나왔고. 네. 근데 삼성전자 시총은 심지어 TSMC보다 훨씬 적다.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뭐죠? 그 코스피가 활성화, 예, 이런 것 자본시장 활성화 때문에 정책을 내놓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예, 코스피도 더 오를 것이고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볼 때 굳이 다른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닌 다른 종목을 네. 예, 매수할 이유가 있느냐?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차트 분석 같은 것도 거의 안 하시는 저는 그런 건 거예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차트라는 것은 저는 잘 모르기도 네. 하지만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네. 겁니다. 그건. 와, 그러면은 정말 뭔가 투자에 진짜 구루를 만난 느낌이 드는데,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또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뭐 정부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계속 내놓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올해. 근데 코스닥이 또 바이오가 이제 주요, 대부분 이제 시총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예. 근데 바이오는 참 일반인들이 투자하기가 어려운 분야잖아요. 접근성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바이오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바이오는 예. 제가 이제 경험도 많기 때문에 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네네. 우선 중요한 이제 거 몇 가지만. 우선 최근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이런 걸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그러니까 세액공제 이런 것 때문에 네. 1년에 600만 원 정도를 맞아요. 개인연금을 사는데 네네네. 저 ETF를 하는데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네. 예, 타임 코스닥 액티브를 600만 원을 샀어요. 네. 그 바이오요? 아니면 코스닥 액티브? 코스닥 액티브. 최근에 상장한 예, 거 말씀하시는 최근에 상장한 거. 예. 샀는데 많이 올랐었는데 네. 그래서 좀 놓쳤다 했는데 네. 그게 내려갔을 때 샀어요. 샀는데 네. 이제 그때 뭐 삼천당제약 이런 네. 사건 생겨가서 그쵸. 또 마이너스 한 몇 프로 갔다가 네. 지금 다시 플러스로 들어왔는데 제가 산 이유는 사실 지금 주택 시장이 떨어지고 그쵸. 코스닥이 오르는 게 네. 제가 정치는 관심이 없지만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면 하는 사람인 것 같고 네. 지금 코스닥도 지금 코스피도 지금 자기가 했던 말처럼 5천을 좀 넘겼고. 정책적으로 네. 지금 이걸 서포트를 하고 맞아요. 있고 예, 예. 코스닥도 활성화하겠다 했기 때문에 코스닥도 갈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네. 그러면 어차피 연금은 해야 되는 거고 또 연금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600만 원 연금은 예, 코스닥 액티브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 생각으로 600만 원을 예. 예, 최근에 2주 전에 예.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도 액티브로 사신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패시브도 있는데 뭐 레버리지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액티브라는 게 지수가 오를 때는 이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액티브 하는 조금 게 공격적으로.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사실 바이오 전문가조차도 ETF로 투자를 한다. 사실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우선 삼천당제약이 예. 120만 원 깜짝 갔다가 지금 놀랐어요. 40만 원, 네.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제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제가 잘 아는 제약회사예요. 제가 파이자에서 네. 18년을 영업을 했었는데 제가 안과를 10년을 했습니다. 근데 삼천당제약이 어떤 제약회사냐? 안과 전문 회사였어요. 안과, 눈물약이나 이런 약들을 하는 그러니까 안과 이게 점안제 같은 거. 점안제도 이제 카피약을 하는 그런 작은 회사였어요. 네. 근데 지금 시총이 막 뭐 10몇 조까지 갔는데 그렇죠. 이 삼천당제약이 그런 제약에서는 이렇게 네.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구나. 네. 뭐 100만 원까지 올라서 뭐 시총 몇 등까지 갔었는데 1위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그 네. 영상도 올렸었는데 그 뒤로 이제 사건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표가 이 기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연구실에 박사가 한 명이었다. 또 어떤 그런 기술적인 거에서 어떤 기자가 물었는데 회사 직원도 아닌 컨설팅하는 업체의 대표가 대신 얘기를 하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신분도 밝히지 않는 채 갔다. 좀 이상하죠. 네. 그런 종목들이 네. 이 바이오 종목이고 대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오 종목 중에서 한다고 하면은 네. 정말 라이선스 아웃을 한 그런 확실한 종목 네. 위주로 가져가야 된다. 그렇죠. 알테오젠, 뭐 레고캠 바이오, 그러니까 리가캠 바이오죠. 리가캠, 원래 네. 레고캠인데 그게 이름이 같은 이름이 있어가지고 리가캠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 거구나. 그래서 리가캠, 레고캠
그게 스펠링이 똑같거든요. LCB.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리가케모를 바꾼 네. 거고, 뭐 ABL 바이오, 이건 시총 상위주 위주, 네. 에로, 확실히 한 기업들, 네. 이거 위주로만 가져가야 된다. 네. 나머지 작은 것들은 네. 정말 쳐다보지도 말아라. 어.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바이오 이 투자 회사도 잠깐 있었습니다. 네. 아하. 근데 저희끼리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이 투자 이 기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모르죠.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이 될지 안 될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실적과 관련된 네. 거는 실적 공시라기 때문에 실적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그건 알 수가 있는데 네. 이 연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개인 투자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정말로. 떨어진 다음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바이오 주식은 정말 하는 게 아니다. 전문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제가 투자회사 있을 네. 때도 저희들끼리 이게 오를지 안 오를지 어떻게 알아? 네. 아. 그런 얘기를 와, 한 기억이 나거든요. 전문가들조차도. 그쵸. 아니, 정말 힘든 겁니다. 와,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바이오주는 이제 라이센스 아웃한 기업들, 이제 큰 기업들 위주로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이제 전문가조차도 지금 이 연금 계좌에서 ETF로 투자를 한다. 이 정도로 사실 정말 알 수 없는 곳이 바이오니 조심해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 그리고 맞죠? 제가 네. 알테오제는 제가 네. 갖고 있습니다. 아, 알테오제는 실제로? 제가 네.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네. 제가 이제 다국적 회사에 있다 보니까 이 다국적 회사 돌아가는 상황 이런 걸 좀 많이 알거든요. 네. 이 머크랑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머크의 키트로다라는 약을 맞아요. 이게 이제 모든 다국적 빅파마들이 네. 이제 특허 만료 전에 음. 이 카피를 나오는 이 회사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형을 바꾸거나 이런 전략으로 가거든요. 네. 이 키트라는 약물이 1년에 네. 이 약 하나로 네. 40조를 팝니다. 약 하나로. 40조요? 하나로. 네, 네. 이게 저 파이자 했을 때 네. 니피토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게 고지혈증 치료제인데 네. 그때 연 매출이 10조를 하면서 세계에서 1등 약물을 했는데 네. 이 시장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 항암제인데 네. 이제 1등 약물이 그때 그 당시 10조였었는데 1등 약물이 40조까지 커진 거예요. 그 약 하나로 네. 40조를 팔고 네. 이 머크라는 회사의 약인데 머크 전체 회사의 40% 50%를 차지한 약입니다. 매출 비중이. 네. 근데 이 약이 특허가 만료가 돼서 카피 회사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 회사는 이 약을 특허를 회피해서 어떤 전략을 짤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공을 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회사의 지켜야 매출의 되는데. 40% 이상을 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이 기술을 이 원래 정맥주사 약인데 네. 이 알테오젠의 기술을 이용해서 집에서 정맥주사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네. 뭐 1시간 정도 투여를 받아야 되는 약인데 이 알테오젠의 이 기술을 네. 적용해서 지금 FDA 승인을 받았거든요. 음. 이걸 적용받으면 집에서 네. 뭐 10분 내로 집에서 투여할 수 있는 이 제형을 네. 지금 이 제형이 FDA 승인을 받았고 네.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 자, 보십시오 그러면 머크의 그 큰 회사의 매출 비중이 40%인 약입니다. 1년에 40조를 파는 약.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알테오젠 기술을 사서 적용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품이 나왔어요. 네. 승인도 됐어. 네. 지금 팔고 있어. 그러면 제형이 변경된 그 피아주사 그 키트로다 네. 큐렉스인데 네. 이거에 얼마나 영업 마케팅을 투여하겠습니까? 그렇죠. 올인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약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알테오젠은 그냥 저절로 돈을 버는 겁니다. 이 얼마에 뭐 네. 6천억이냐 1조나 1년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액수 때문에 약간 부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네. 이제 로열티가 5%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2%였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러면서 네. 폭락을 한 건데 어쨌거나 이제 머크가 영업 마케팅을 집중할 약이고 네. 이게 잘 돼야 머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키트로다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도 네. 이 다국적 회사들이 알테오젠 이 기술을 기술을. 이용해서 하려고 네. 애로를 많이 했습니다. 네. 또 그런 회사들 약이 다 업종 대표주 약물입니다. 키트로다처럼. 아.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이제 셀트리온 이런 경험, 그 바이오 경험을 봤을 때 알테오젠은 셀트리온처럼 기다리면 그렇죠. 오를 가능성이 뭐 100% 오른다 이 말씀 제가 못 드리지만 상당히 높다. 오를 가능성이 네. 충분히 크다. 알테오젠은 언제부터 투자하신 거예요? 작년 한 12월, 1월경에 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꾸준히 가져갈 생각으로 사신 거겠네요. 그것도 제가 네. 38만 원대, 네. 9만 원대 샀는데
53만 원까지 네. 갔다가 또 지금 이제 지금 거의 이제 본전이에요. 항상 그 패턴이 비슷하시네요. 네. 보면은. 네. 예, 예. 그 로열티 때문에 네, 이제 그쵸. 폭락을 해서 지금 아직 회복을 맞아요. 못 하고 있는데 네네. 어쨌거나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머크에서 네. 알아서 올인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게임이다. 그렇구나. 예. 또 제약의 업계 오래 계셨으니까 그 최근에 사실 제일 핫한 게 비만 치료제잖아요. 예, 이쪽 시장을 좀 어떻게 보세요? 비만 치료제. 예, 예.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 처음 해가지고 그쵸, 그쵸. 이게 시가총액 뭐 1000조까지 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유럽 전체에서 네. 시가총액 1등을 했던 약입니다. 근데 지금 폭락을 했거든요. 맞아요. 왜냐? 릴리에서 네. 예, 더 좋은 약을 네. 해가지고 폭락을 하고 네. 릴리가 지금 시가총액 1등입니다. 자, 릴리나 노보노디스크 네. 어떤 회사냐? 제가 파이자 했을 때 네. 그때 파이자가 업계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릴리는 업계 10등. 릴리가 유명한 게 이제 파이자가 유명한 게 비아그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비아그라가 사실은 이게 매출 자체는 크지는 네. 않았어요. 시장이 작으니까. 예, 시장 작고 또 이게 음성적으로 많이 네. 빠진 약이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릴리가 그 비아그라랑 비슷한 시알리스 네. 이거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등 내외의 회사였는데 이 비만 치료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1위를. 1등을 하고 네. 있고, 그러니까 빅파마 중에서 네. 그리고 아마 지금 삼성전자랑 지금 삐까삐까 네. 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가 어떤 회사냐? 이쪽은 당뇨 전문 그렇죠. 빅파마예요. 일반 빅파마가 아니에요. 네. 당뇨에만 특화된 작은 회사였어요. 당뇨에 이제 비만이랑 좀 네.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쵸.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그죠? 예, 개발된 맞습니다. 약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유럽 1등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간 상황인데 비만 치료제가 이제 주사제에서 지금 먹는 약으로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거랑 편승해서 지금 삼성전 대학이 먹는 비만약 카피약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급등한 건데 무슨 비만약 시장 자체가 일반 건강기능식 이런 걸 떠나서 시장 자체가 옛날에는 이제 항암제가 매출 상위였었는데 지금 항암제를 넘어서서 비만 치료제가 지금 상위권에 더 위치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항암제를 맞습니다. 넘어섰구나. 항암제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그래서 자체는 커지고 시장 자체는 있는데 이미 커졌고 네, 네. 항암제를 지금 눌러서 네. 항암제를 넘어섰습니다. 네. 넘어섰고 이게 이 먹는 약으로 되면은 이제 가격도 다운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 시장은 커지는데 사실 거기에 누가 승자가 될지는 이제 지금은 알 수 없는 건가요? 지금 뭐 함유약품도 뭐 개발한다고 그래요, 그러고 맞아요. 셀트리온도 네. 개발한다고 그러고 그건 이제 국내 회사 네. 얘기고 그렇죠. 신약이라는 건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주가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노보노디스크도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는데 또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자, 신약이 얼마나 힘드냐 이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신약 개발의 사관학교가 LG 생명과학입니다. 뭐 레고캠바이오, 리가캠바이오, 뭐 ABL바이오 이런 대표님들 다 LG 생명과학 출신이고요. LG 생명과학이 왜 신약 사관학교냐? LG 생명과학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FDA 승인받은 약을 LG 생명과학에서 개발했습니다. 오, 그게 뭐예요? 팩티브라는 항생제입니다. 그거를 최초로 개발해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은 실패했습니다. 왜요? 왜냐? 항생제라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근데 약을 잘 팔려면은 전 세계에서 많이 팔아야 매출이 오르는데 항생제가 너무나 많아요. 특별한 이점도 없어. 그런데 다우조 회사가 자기네가 갖고 있는 항생제도 많은데 굳이 듣보잡 LG생명학에서 개발한 항생제를 팔겠습니까? 안 팔죠. 개발은 했고 승인은 받았지만 매출은 개발비보다 더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운 신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약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바이로메드, 옛날에 헬릭스미스, 그러니까 바이로메드. 들어봤어요. 바이로메드. 그게 아까 그 리가켄 바이오처럼 이름이 똑같아서 그래서 헬릭스미스로 바꿨는데 제가 또 실패 케이스를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걸 7억을 투자했었습니다. 7억 투자하고 한번 이익을 실현을 하고 다시 샀는데 그게 결국은 상장 폐지는 아니지만 수익률이 마이너스 95%까지 갔습니다. 그럼 10분의 1 토막이 더 넘게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7억이 뭐 마이너스 5천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 회사가 유전자 치료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발표하기 전에 자기 아들한테 주식도 증여하고 해가지고 기대감 한껏 높였었는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약이랑
이 비교군 약이랑 이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혼용해서 임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리 나가지고 네. 폭락을 해서 결국에는 뭐 10분의 1토막이 넘게 났었는데 결국 제가 그거를 네. 마이너스 95%에 예, 손절을. 그냥 팔았습니다. 그만큼 진짜 바이오 전문가도 어려운 게 바이오 투자군요. 그 헬릭 스미스가 지금도 이제 거래가 되는데 네. 어쨌거나 그 회사가 유전자 치료를 했던 게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회사 자체적으로 네. 임상 3상까지 간 최초의 회사였습니다. 어쨌거나 그 능력이 안 되는 회사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네. 일어났고 그 뒤로는 다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뭐 알테오젠이나 네. 리가캠이나 네. 에이빌 바이오나 네. 다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술을 파는 아. 에로 전략으로 지금 네.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구나. 아, 예. 그게 또 업계에서는 약간 새로운 또 그 공식이 된 거네요. 돈이 자체. 많이 들 뿐더러 네, 네. 그들이 하는 것보다 빅파마가 하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기에 맞는 거죠. 와, 이렇게 해갖고 진짜 또 바이오 얘기까지 또 들어봤는데, 음. 또 이번에는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녀분들에게 아까 증여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금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막 태어나는 자녀들에게도 2천만 원 그 증여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예. 좀 자녀들에게 증여를 좀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비결이나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우선 저는 그 경험이 되게 많고 네, 우선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 그럼 여윳돈이 있어야 증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요즘에 뭐 신혼부부가 네, 아기 낳고 하더라도 돈이 없죠. 요즘 아파트가 네. 워낙 비싸기도 네. 하고 사실 돈 벌어서 서울 네. 아파트를 사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가능하지 지금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예. 전세 얻는 것도 사실 예. 쉽지 않을 거예요. 1억 모으는 게 쉽지 않습니다. 1억을 모으려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저금해야 되는데 일반 직장인이 1,0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1년에? 예. 쉽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모아도 10년이 돼야 1억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정말 어려운 예, 거예요. 예. 그 와중에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 그나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 건데 우선 뭐 여유가 있다면은 뭐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뭐 10년 전에 2천만 원까지 할 수 예.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살 때 또 2천만 2천만 원, 원. 그리고 성인 됐을 때 6천만 원 해서 그런 거 5천만 원. 성인 됐을 예, 때 그런가요? 5천. 예, 네, 예. 총 9천까지.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배우자는 10년 6억. 전에 6억이잖아요. 여유가 되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하셔라. 그렇죠. 그리고 최대한 이게 투자 수익이 훨씬 높을 수 있는 네. 주식으로 하셔야 된다. 근데 주식 중에서도 이거 ETF로 그냥 넣어놓는 게 좋을까? 아까 그 S&P 500 같은. 예. 아니면 뭔가 종목으로 하나를 그냥 꾹 묻어가는 게 좋을까? 이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근데 그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본인이 이제 선택을 그렇죠. 하셔야 되는 거고. 맞아요. 대신에 예. 이제 주식으로 했을 때 자녀한테 주식으로 한 다음에 그 계좌로 사고 팔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큰일 납니다. 왜냐면 사고 팔면은 예, 예. 이게 증여가 했더라도 부모의 차명 계좌를 보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아,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아, 아니, 증여는 이미 했는데? 자고, 네. 예, 그러니까 자주 네. 사고 팔면 안 됩니다. 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구나. 예. 계속 묻어둘 수 있는 주식을 증여를 하시고 그냥 두셔야 됩니다. 아, 그거는 정말 꿀팁이네요. 왜냐면은 증여한 순간부터 그냥 이거는 자녀 계좌로 내가 운용을 할 수 있다고 보통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자녀한테 증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걸 해야 되고 네. 또 배당까지 나오면 더 꿀이고 그쵸. 예, 그다음에 자주 뭔가 네. 사고 팔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주식. 아. 삼성전자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맞아요. 뭐 그러니까 이게- 자식한테 증여를 하는데 네. 뭐 바이오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상장 폐지 당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요. 투자는 각자의 개인의 몫인 걸로. 그쵸? 예, 예, 그리고 예. 저희는 뭐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이제 묻어둘 수 있고 자주 사고 팔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종목이나 아니면 뭐 대표지수 ETF 같은 것도 괜찮고 예. 그런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증여를 예. 하면은 그래도 좀 예. 괜찮다. 그러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네. 최대한 빨리 하셔라. 예. 아유, 저희 지금 정말 한 5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아,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저희 와이스트리트 구독자분들 복길이거든요. 복길이 여러분들께 좀 장기 투자자로서 또 성공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으로서 예. 윤버피님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아까 했던 내용을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어쨌거나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영상에 나오면은 댓글에 이런 글도 많아요. 단순히 그냥 투자한 거고 그 길게 투자했고 예. 운이 좋았다. 음. 맞습니다. 예. 예, 운이 좋으면은 예,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워렌 버핏도 운이 따라야 돈을 버는 거지. 네. 이런 전쟁에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쨌거나 개인 투자가 주식 투자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주가 전망 무시, 장기 투자, 그리고 좋은 종목을 기르는 지혜,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용기, 네. 그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다림. 그래서 무조건 여윳돈으로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리고 빚내서 절대 투자하면 안 되신다. 네. 그리고 개인 투자가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주가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종목, 확실한 종목을 골라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올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네. 없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짧을지 길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종목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장기 투자를 꼭 할 수 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그야말로 장기 투자의 정석과도 같으신 예, 윤버핏님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또 여러분들의 투자에 정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튜브 채널에서 찍어주는 종목,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이 종목을 발굴한 게 아니에요. 뭘 살펴볼 건가면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 데이터 센터를 증설할 때 전력을 많이 공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